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구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십니까? 아유, 전쟁이 안 끝나니까 변동성이 있는 건 이해는 되지만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일본 빠질 때 더 빠지고 그렇죠. 미국 빠질 때 더 빠지고 변동성이 여전히 왜 이렇게 큰 겁니까? 확실히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위로가 안 되겠지만 이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매를 알고 맞는 게 덜 아프다 이런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녹화 전에도 이제 박사님과 살짝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 영상 이제 편집본에 올라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좀 반응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악플이라든가 댓글 개수가 상당히 많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정말 읍수하면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아실 거고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뿌듯한 게 뭐냐면 2월 달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제 제약바이오 영상이랑 제 쇼츠가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영상 편집본에 대해서는 이제 구독자분들 반응이 궁금하고 반도체는 2000년대 제약바이오랑 다르게 저는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를 둘러싸 기초 체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강홀딩하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일 궁금한 건 반도체죠. 전체적인 시황이나 하락 종목의 압도적인 이런 변동성은 시장 영향이고요. 물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만 반도체가 달라진 건 뭘까? 물론 반도체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전기료도 오르고 이런 우려가 있겠지만 이 업황의 영향이 없음에도 주가는 또 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업황은 달라진 건 없다. 업황이 1도 안 달라진 건 아니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박사님처럼 업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상승했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까지 10% 회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행히도 네. 저 아니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제 이번에 보니까 상업연구원에서 이제 전문가 서베이 지수라고 해가지고 PS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CPI고 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PPI인데 이 전문가들에게 업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화학이랑 자동차는 121에서 53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2에서 70으로 급락을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31%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47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그래도 이 업황이 개선이 되거나 견고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랑 자동차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178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 떨어지면서 147이 됐다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향상될 것을 네. 기대를 하는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라든가 뭐 철광석이라든가 석유 어떤 원자재 이런 것들은 배를 통해서 수송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호르무즈 회업이 덮였을 때 어떤 해상 화물 운송비라든가 아니면 유가 인상 이런 것들이 인해서 분명히 관련 산업들은 차질을 빚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배로 운송을 안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로 하죠. 비행기 네. 운송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비행기에 따른 어떤 운임 증가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저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통해서 저희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겁을 되게 싫어요. 근데 확실하게 박사님과 제가 예상했던 게 만약 유가가 올라서 어떤 반도체 운송하는 비용이 늘었을 때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메모리 조금 리드 타임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보시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려도 삼성전자, SK에서 안 밀린 게 아니고 외국인가 기관의 매도세가 안 나온 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뿐이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내가 삼성전자, SK에서 둘러싼 반도체를 이탈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3전 닉스 이야기하기 전에 엠비크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 합쳐서 엠비크론. 제가 만든 겁니다. 잘 요즘 맞췄어. 하이닉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닉사. 네, 들어보셨어요? 나머지 차가 뭔가요? 박사, 판사, 하이닉사 이렇게 그러니까 판검사 되는 건가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전문가. 들어가는 하이닉스에 입사하기가 더 어렵다. 어렵다. 네, 하이닉사라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사실 GTC 하면서 이번에 뭐를 내놓을 수 있겠어?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GTC의 모멘텀이 있고 주가가 좀 오르는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를 살짝 좀 할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대해서는 엔비디아도 좋고 마이크론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아니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의 좀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GTC 2026에서 이제 블랙엘이 나왔고 나중에 베라룸이 나올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에서 2년마다 이제 GPU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엘 나왔고 그다음에 2028년에는 이제 라비 이제 로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베라루비냐 블랙엘을 울트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준비가 돼 있냐? 근데 지금 보면은 SKS 같은 경우는 HL5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TSMC까지 2나노 공정까지도 양품률이 60%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2020년, 2028년에 나오는 GPU는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 GTC 2026 가면은 분명 젠상 CEO도 있고 뭐 최태원 회장도 있고 이정 회장도 있겠지만 아마존이나 오라클이나 알파벳 이런 분들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고사양의 GPU가 나왔을 때 글로벌 기업들이 쓸까?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뒤에서 이제 2차 전지에서 인터배터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어떤 소재나 부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소재나 부품을 사준다는 기업들이 보통은 야 저거 진짜 필요하다 나 저거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G2C 2025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조 봐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실적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게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아마존이나 오픈 AI나 알파벳이나 오라클이 일단 이제 블랙엘은 좀 우리가 사겠습니다. 근데 베라루빈 같은 경우 조금 고민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보시러 가야 될까 보고 있습니다. 쉬었다는 소리죠? 네. 제 생각인데 AI에 대해서 너무 경계감을 갖는 건 같지만 너무 시장에 겁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 했고 반도체가 이제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만든대잖아요. 테슬라가 반도체 공장 그죠? 지난번에 뭐 인력도 뽑는다고 참 일론 머스크 대단합니다. 그러나 뭐 삼성 빅스만큼 따라오려면 그죠? 한참 나왔죠. 엄청난 시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마이크론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국내 반도체 업체만 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업황 전체가 글로벌리 아주 괜찮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저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시가총액 규모로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SK스가 뒤쳐 있지만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한다는 것에서 풍인계를 인정한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S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실적이 나온 지가 거의 한 5개 분기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3개 분기 됐고 이제 마이크론도 2개에서 3개 분기 되면서 SKS가 걸어갔던 길을 마이크론이 6개월 정도 늦게 걸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SK스가 걸었던 그 길을 비슷하게 걷고 있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폭이라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이익률, 마진율 이것도 봤을 때는 SKX를 잘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 사실 SKX를 잘 추격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안 좋지만 만약에 SKX가 만들고 있는 HBM5가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뭐 루빈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은 뭐 마이크론의 추격이 뭐 걱정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도 SKS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만들고 있는 HBM3라든가 HBM4라든가 HBM5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GPU까지도 물론 성능 테스트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서는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엔비디아의 GPU, AMD의 GPU를 만들고 있는 이제 막 만들었을 때 그 GPU를 사주는 기업들이 좀 동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의 테라팹 뉴스는 저번 주에 나왔더라고요. 저번 주에. 근데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사실 주말에 봤는데 금요일인가 뭐 나온 네네. 건가요?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그때 삼성전자 SKX가 안 흔들렸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SKX가 밀린 이유가 테슬라에서 발표한 테라팹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아닌 것 같다. 뭐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죠. 그냥 네. 누가 그래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경제 TV들 방송 보면은
일론 머스크 CEO가 테라폼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SKX가 밀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영향이 1도 없진 않겠지만 쟤는 테라폼 뉴스가 우리 삼성전자 SKX의 하락에 10%도 영향 안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얘기하기 전에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업황은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1도 없는 것은 아니나 한 10 정도 있다. 100중에 10. 100, 10, 90이야 살아 있으니까 90만 살아있어요. 예, 아직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비중 자체는 긍정적으로 가지고 네. 가면서 대응해도 괜찮다. 만약에 제가 거의 몇 달째 말씀드린 건데 뭐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 부채 감당해서 더 이상 증설 못하겠다. 그 다음에 물론 원래는 우리가 AI 초창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AI 활동량이 이건데 이 제품들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가 이상향을 못 이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은 요건데 이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준비가 다 되다 보니까 이를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오라클도 알파벳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 원자재 가격이 자꾸 밑에 툭툭 쳐주면은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은 좀 훼손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글로벌 전반 IT 기업들이 더 이상 못 사겠습니다. 투자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거의 투자 비중을 100에서 90까지 낮췄다가 50까지 낮출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 SKS가 지금 영상 편집본이 올라갔는데 박스과 하단부를 이탈하고 빠져나간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비중 축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아니 할 수 없는데 일단 최근에 큰 변화라고 하면 대변수가 있는 건 맞고 1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있고, 그 다음에가 사실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일본 기 실적 발표가 4월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두째 주춤하고 하이닉스는 또한 중순 이후에 하죠, 그렇죠? 네. 일본의 실적은 좋게 나오겠죠, 그죠? 그때까지 뭔가 좀 이 시장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다시 오르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만약에 더 이상 음.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적 리스크가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지만 한 3일 이상 안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됐을 때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시즌을 기점으로 조금 저가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은 제로 노출로 단기 차익 나오고 재차 다음 모멘텀을 찾아갈 거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증권TV 녹화할 때마다 D램 가격, 뭐 S램 가격, 메모리 가격,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 SKS의 컨센서스를 매번 찾아보고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 이 컨센서스를 꺾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메모리 가격도 뭐 일 단위로 정상 안 해주다니,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지금도 뭐 3월 중순이지만 뭐 2월 말 기준으로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추이가 변했다, 이런 것들까지 뉴스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지금도 디램 가격에 메모리 가격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20% 올라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들의 메모리를 받아가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한테도 100% 가격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 컨센서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36조, 물론 36조 중에서 메모리 사업부에서 기록하는 건 약 45%인 한 20조대 초반 되겠죠. 그 다음에 SKS 같은 경우는 30조대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유가 상승이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딱 삼성전자 36조에다가 곱하 0.9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KS 같은 경우는 30조에다가 곱하 0.9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크게 틀릴 가능성 없고, 틀리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이미 삼성전자 SKS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상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도 6에서 7% 떨어졌고, 삼성전자 SKS는 마이크론보다도 마이크론이 퍼가 18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7, SKS 6인데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떨어지니까 퍼는 더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증권사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나와도 어차피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1년 넘게, 2년 넘게 이렇게 보유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매수해서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야 되고, 그 어떤 모멘텀이 상승했을 때는 분할 매도하고 그 재료가 나와서 추가 상승 나오면은 그냥 뭐 보내주면 되고, 아니면 밀리면은 다시 모아가는 과정 보시면 되니까 삼성전자 SKS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죠. 네. 기대가. 우선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번에 4분기 실적 보니까
정말 근소하게 흑자는 저 못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룹도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를 맡기고 그 다음에 AMD 또한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를 맡기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제가 또 수율을 체크해 왔는데 2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40%가 안 되지만 3나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율이 50% 넘고 4나노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60에서 70% 이상 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파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20%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HF3나 HF3E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HF4가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SK스는 궁금해요. 과연 HBM4랑 HB5를 얼마에 팔까? 완전히 지금도 SK스가 하이닉스 좋죠. 왜냐면 이익률 이제 48% 나는데 그러니까 실적 잡히는 게 이제 하이닉스는 원이 반도체니까. 네, 그래서 SK스가 만약에 이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도 70% 초반,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0%가 넘어갔지만 그들도 이제 뭐 SK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마이크론도 이제 이익률이 30 후반이면 40대 나올 거고 SK스는 만약에 이번에 1분기 때 이익률이 50%가 넘어가면은 이때 사지 못한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홀딩이다. 당연히 매수 및 홀딩이고요. 네. 매도를 하실 거면은 내가 손실폭이 마이너스 5%가 안 된다. 그럼 굳이 추가 손실 맞으실 필요 없죠. 내가 손실폭이 마이너스 5%가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도하는 게 맞고 네. 이미 손실폭이 커졌다. 그다음 나는 소 팀장 이야기대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도 잘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네. 투자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방송하는 오늘 이제 그런 지수가 급락하면서 93만 원대인데요. 네. 우리 국내 신코로켓에서 SK하이닉스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선열합 팀장님.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었나? 240만 원이었나? 240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240만 원 주십니다. 네. 자, 소부장은 늘 고민이에요. 늘 고민. 네. 그러니까 또 급등했다가 그죠? 네. 또 뭐 급락했다가 또 ETF 설정한다고 해도 올랐다가 뭐 빠졌다가 그죠? 네. 소부장 저희. 우선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어떤 양분화되는 움직임 보였으면은 어떤 라인을 쭉 정해 왔을 텐데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투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증권TV 녹화할 때마다 점점 더 제가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장비주이면서도 이게 누구 밸류체인지도 확인하고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근데 이 종목이 오르는데 왜 실적도 갖추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손 팀장이 확실하게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지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 가운데 장비업종을 주목해볼 기업들 좀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린 종목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탑핀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데 네. 전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감정 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주성 엔지니어를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주성 엔지니어를 매매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보유했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길래 한 5% 먹고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였구나. 네, 네, 그게 제일 네, 손 팀장 내렸다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속상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은 게 보통 우리가 이 종목 발굴 할때 탑다운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바텀업으로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보통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우리 아시다시피 반도체 증착 장비랑 그다음 태양광 장비랑 디스플레이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태양광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솔루션이나 뭐 오시아빈스나 뭐 이런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SK 오션프렌트까지 갔는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2025년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들고 있는 태양광 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0.5%안 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2024년 사업 보고서까지 보고 왔습니다. 2024년에도 5%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증착 장비가 매출이 85% 이상이고 그다음 디스플레이가 뭐 12%, 13%입니다. 2024년 태양광이 뭐 3%, 그다음 2025년에는 0.5%이 정도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 관련 종목을 움직이니까 뭐 당연하다.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높은 대감님은 좌의정 영의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기대감님이라고. 기대감이. 그래서 기대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댓글로 투자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돈 못 받아 보통 이런 이야기 하시는 그래서 네. 기대감이 붙었고 수급부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데 저도 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포트 읽어보니까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만들고 있는 태양광 장비가 어떤 그 고객사를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기 납품하면서 태양광 낙수가 얻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근데 저는 뭐 주성 엔진 강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수급이 나왔고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성 엔진을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ST 같은 경우는 제가 장비주 중에서 제가 이제 장비템을 보면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장비가 있는데 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후공정 장비 기업도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종목도 갖고 왔는데 네. 예스티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예스티 같은 경우 약간 칠러 어떤 그 설비에서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 하는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예스티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전문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예스티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랑 이제 네오콘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 네오콘이라는 것은 온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죠. 근데 예스티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3천억이 안 되고 물론 오늘은 좀 처참한 모습 보여줬지만 그나마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기술적 외치도 괜찮고 삼성전자 밸류체이니까 예스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PSK 홀딩스랑 STI를 좋아하는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동반으로 좀 균등균등한 어떤 매출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STI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포스트 PSK 홀딩스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TI는 PSK 홀딩스한테 기술력으로 좀 못 이긴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업 보고서를 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디스컴 장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품 뿌리고 세정 장비 이게 매출이 80%가 넘는데 리플로 장비 어떤 공정에서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극을 돌기를 만드는 리플로 장비 매출 20% 되더라고요. 근데 STI 같은 경우도 분명히 2024년부터 PSK 홀딩스의 대항마가 되고자 리플로 장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025년 사업 보고서를 보았는데 리플로 장비 매출 비중 5%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이 리플로 장비에 대해서는 STI가 PSK 홀딩스한테 안 드는 게 맞구나. 근데 PSK 홀딩스를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PSK 홀딩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난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 PSK 홀딩스 보셔도 되는데 PSK 홀딩스 저는 이미 달토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PSK 홀딩스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네. 이제 STI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 팀장님의 이런 그 리서치는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뭐가 좋다, 좋아. 근데 그 회사 매출 비율이 얼마인데 대략 뭐 신사업이라도 15%, 20% 앞으로 40% 늘어난다. 이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좋다고 엄청 막 관련주로 했는데 아까처럼 2% 하고 있어. 비중이 그죠? 실제로 했느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냥 기대감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안 따진다고요. 그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예. 안 했는데 예. 매주했다가 덜컥 후다닥 빠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왜 빠지지? 이런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나마 이런 밑밥을 깔아놓으면은 음. 기대감이 약간 실적 반영까지 딜레이가 많이 걸렸구나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또 탑식 종목 하나 있다는가요? 네, 탑픽으로는 한양 ENG 보려고 네. 하는데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재무 가치가 제일 둥글둥글하고 기술이 가장 괜찮고 수급적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양 ENG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독자분들 아마 신성 ENG는 아시겠죠? 네. 신성 ENG 가장 먼저 움직였고 신성 ENG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가 이 반도체 설비를 넣고 장비를 넣고 거기서 장비 가동을 하기 위한 그 여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3등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좋은 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둥글둥글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국내 기계 설비 전문 건설 1위고 어떤 반도체 설비를 넣기 위한 인프라 제공하는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SK스가 뭐 평택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뭐 잘 보면 뭐 새만금까지도 여기에다 반도체 클러스터 설비를 증가했을 때는 물론 신성 ENG가 먼저 들어가겠지만 신성 ENG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 뒤를 쫓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양 ENG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지금 편집본 올라갔을 때도 한양 ENG가 그동안 어떤 기대감을 외부 있으면서 들어왔고 물론 오늘은 다소 강한 모습 못 네. 보여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한양 ENG 아닐까 한다해서 오늘 탑픽은 한양 ENG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최근의 이슈들은 로보틱스 전고체 그렇죠? 네. 그리고 수급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정말 막 달리다가 그죠? 네. 그것도 이제 수급도 좀 꺾였어. 뭐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유가 오르니까 친환경 오르면 사실 2차 전지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일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그러니까. 이쪽에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조금 등한시 여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구조를 이해해 보면 편한 게 약간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어떤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만든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열광하고 2차 전지에 열광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투자분들께서 로봇이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 근데 그 다음에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면서도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퍼가 조금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은 퍼가 120 정도 되지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70 정도, 뭐 포스코 퓨처엠은 뭐 330 정도 되지만 그나마 제가 2차 전지 관리했을 때는 저 2차 전지 같은 경우 주가 수익 80이나 10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시장에서 물론 2차 전지라고 검색했을 때 긍정적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그들의 리포트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어지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댓글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손 팀장 뭐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1차 고점 돌파해서 2차 박스권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래요? 얘기한 지가 언제 2차전 누구요? 지금 3년째 말하고 있는데 오시라 그래. 제가 여기 주소 알려드려. 네. 스튜디오 오시라. 그래서 저는 지금 2차전 3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영상을 처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자꾸 마상 입지 말고.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를 안 네.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그날까지 저는 분명히 2025년 1분기, 2분기 보수적인 관점, 그 다음 3분기 긍정적인 관점, 그 다음 2025년 4분기랑 2026년 1분기 다시 보수적. 왜냐? 업황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업황들 못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인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통스럽다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1차 고점 돌파한 다음 2차 박스권 내부에 있지만 2차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다시 1차 박스로 안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런 뉴스는 긍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명의퇴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SKC라든가 SK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의퇴직 나오고 있고 뭐 가동률이나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도 체크했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고 있지. 우리가 시간 텀을 길게 뒀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하나가 테슬라랑 현대차가 국내 2차 전지에 넣어줄 입김이 많이 약해진 게 좀 아쉽다. 요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아쉬움은 인터배터리 얘기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뭐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좀 맹맹하게 지나간 것 같아. 일단 인터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넷에서 전고체 이게 또 투자분들께서 성향이 갈리는 게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LFP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니면 리튬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 전고체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 ESS 배터리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보면은 구독자분들끼리 싸우세요. 뭐 LFP 어떻다, 뭐 전고체 삼성 S 열등이다. 왜 싸움을 저는 붙이고 그래요? 제가요?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나마 변동성이 큰 섹터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변동성이 큰 섹터는 매달 제가 바꾸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사실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변동성이 제일 강하다 보니까 전 보통 탑픽으로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리고
뭐 시장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제가 보통은 양극재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터 배터리가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 에코프로 BM 부스에 뭐 30여 개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기자분께서 뭐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뉴스 써주셨으면 좋았을 때 뭐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근데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반도체에서 기대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이나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살 것인가? 물론 기업들은 사겠죠. 기업들은 뭐 법인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그 공장에 들어간 설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설비에 들어간 로봇이랑 전기차가 판매가 됐을 때 이 배터리랑 이 전고체 배터리랑 로봇을 만든 기업들의 실적이 기가 막히게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종종 이제 그때 뭐 스타링크를 잘못 말씀드렸지만 스타링크랑 스페이스X 예상 매출에다가 예상 이용고 기자 계산이 다 두들겨가지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가총액 녹이니까 많이 모자랐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2차 전지가 못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뭐 ESS 계약이라든가 뭐 몇 기가와트시 뭐 ESS 계약 요거를 매출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기간으로 나눴을 때 이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크지 않다 보니까 투자분께서 투시를 못 돌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영상 조회수 사실 2차 전지가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 제약바가 제일 많이 나오고 반도체가 잘 나오고 2차 전지가 안 나온다. 근데 시장 관심이 안 그래도 그렇죠. 2차 전지가 안 나온 이유는 투심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근데 그만할 거 있죠,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1만 회가 넘게 나오니까 네. 1만 회 넘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테슬라랑 현대차를 이제 약간 제가 반도체 이야기 때 마이크론 저랑 바로미터로 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네. 테슬라 현대차를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없고 오로지 미국에서 나온 정책 발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지?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되는 좀 아쉽다. 예전에는 테슬라가 뭐가 영향이 있으면 2차 전지가 팍팍 움직였죠, 네. 그죠? 그러나 그 상관감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네. 최근에는 이제 로보틱스 모멘텀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주들이 같이 갔는데 그것도 이제 용시들하다. 그러면 이제 뭐 번호를 봐야 될 텐데 EV 쪽은 여전히 아주 어려운데 그래도 역시 ESS 쪽이 좀 성과가 있다, 기대할 만하다 이런 뉴스가 또 최근에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때 할 텐데 네. 제가 저번 달 영상에서 미국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말씀드렸는데 급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던데 그때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 ESS 만들 때 중국산 뭐 배터리를 이제 중국산 리튬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 안 쓸까 말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단 말 안 했는데 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산 리튬을 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 2차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러면 이 미국에서는 1년에 400기가와트시 규모의 이제 ESS를 만들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ESS 수주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 2024년에는 한 20기가와트시, 그 다음 2025년 연말에는 90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2026년 연말에는 목표치가 17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것도 매출로 말씀드릴 건데 이 170기가와트시에다 곱하기 4를 하면 이 LG 에너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170기가와트시를 2020년 다 갖다 준 게 아니고 거의 4년이 나눠 가져가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ESS를 찾아가고 지금 증권계통에서는 ESS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ESS 사업을 통해서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합니다. 반등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 가냐. 근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몇 퍼센트 반등할 것 같습니다 라는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상상할 건 맞는데 폭발적 50% 60%보다는 한 10에서 20%씩 개선될 거니까 좀 넉넉하게 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은 어쨌든 약간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약간 트레이딩 관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작년에 아까 25년도에 1분기 좋게 보다가 그죠? 3, 4분기 1, 2분기 매매 관점, 네. 그다음 3분기는 드라이브 걸어볼까? 네네. 4분기는 안 되겠네? 25분기 일단 안 되겠는데
ESS는 확장되니까 1분기 실적 보자. 네. 요런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반도체처럼 이제 어떤 업황을 사면서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그 지금의 2차 전지 정리하게 되면 지금에서의 그런 포인트는 실적, ESS 실적? ESS 제가 이제 토픽도 음. ESS 쪽을 갖고 네. 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LG 에너솔루션과 관련 있는 ESS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SKO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요? 뭐 그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손이 안 가게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뭐 내부적인 기술 네. 문제일 테니까 연구진 분들께서 노력하고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주주총회에서 김동명 사장께서 네. ESS 비중을 40%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수주가 만약에 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잔고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2024년 연말에는 20기가와트셨는데 2025년 연말 기준은 170 나왔는데 이 차액 150가량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ESS를 1년에 400기가와트씩 할 건데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 그 중심에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그대로.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2차 전지 모멘텀은 로봇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로봇이 끝났다는 건 아니라 그죠? 메인은 ESS라는 건데, 그럼 ESS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이제 셋업체부터 얘기 시작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ESS라고 하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가 있고 삼성 SDI 관련주가 있는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 구독자들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 경력이 늘면 늘수록 이제 뷰가 보수로 변화를 봅니다. 역시 제가 반도체 종목 준비할 때 사업 보고서를 봤듯이 이번에 이 ESS 관련 종목들 볼 때도 사업 보고서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게 보고 있는데 워낙 잘 움직이니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근데 역시 탑픽은 제가 안전한 투자하시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이번 10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ESS 관련하면은 이제 제가 또 데이터 센터 구성까지 보고 왔거든요.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은 이제 어떤 전력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에너지 공급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뭐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 채널 이런 것도 있는데, ESS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이제 울트라 캐피시터 UC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ESS 관련 종목을 했을 때 뭐 비나텍이나 LS 머티리얼즈,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서진 시스템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나텍이랑 LS 머티리얼즈랑 신성 ST랑 이제 탑픽을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도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실적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네. 보면 안 돼. 그죠? 근데 안 볼 수가 네. 없고 그죠? 안 보고 말씀드리면 욕먹어. 이것도 안 보고 나왔냐? 전문가 모셔와라. 뭐 이런 댓글 달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전력 설비가 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분명히 그들은 실적이 나온 지가 3개 분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뭐 보안 이랬을 때 보안이랑 울트라 캐피시터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분리막처럼 이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뭐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수요가 앞단이 안 있다든가, 뭐 대체할 종목이 있다든가. 근데 이 비나텍이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성이 있다는 리포트는 나온 지가 한 6개월 됐고, 네. 근데 이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막 적자 넘나들고 있고, 음. 근데 전방 기업은 LS랑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분명히 든든한 전방 기업이 있는데 왜 실적이 안 나올까? 2차 전지 동박이나 분리막처럼 이익률이 많이 안 따라지거나 이 배터리 성능을 ESS 성능을 끌어올리기에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구나. 근데 왜 말씀드리냐? 증권사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기대감이 부쩍 들어오고 있으니까 공략을 해야 된다. 공략을 하되 단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나텍 같은 경우는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이제 HD현대 일렉트릭보다 뒤에 있지만 그들도 역시 북미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비나텍에서 만들고 있는 울트라 캐피시터가 LS 일렉트릭이 되기 때문에 비나텍이 작년 영업이익 18억 나온 흑자 전환 성공했고, 코스닥 액티브 ETF 요즘 떠들썩한데 비나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근데 비나텍은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 다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LS 일렉트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리포트 보니까 충방전 600만 회가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10,000회, 2만 회 충방전 해도 성능이 뭐 80% 나온다 이런 부분인데, LS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있는 울트라 캐피시터는 최대 600만 회까지 가능하면서 기존 대비 6배긴 수명을 갖고 있는 울트라 캐피시터를 만들기 때문에 GPU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피크 대응하는 고출력 유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실제로 되는지는 상반기에 봐야 된다. 그게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LS 머티리얼즈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절친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 검색을 해봤더니 아쉽더라고요. 영업이익이 70% 감소한 23억을 기록했다는데, 영업이익이 70% 감소한 이유가 미국에 설비를 투자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신성 ST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혹시 신성 ST가 삼성 SDI랑 친분이 있나? 물론 있겠죠. 근데 유럽은 삼성 SDS. 네, 이제 유럽은 보통 삼성 SDI, SDI가 네.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 반대, 역시 신성 ST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전기차 시장 공략을 하다 보니까 신성 ST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 모듈 부품에 신성 ST가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신성 ST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허투루 돈을 쓴 게 아니고 설비 투자하는데 돈을 쓴 거고, 이제 북미랑 유럽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든든한 우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토픽 바로 공개할까요? 좋네요. ESS 얘기하면서 어쨌든 뭐 셀업체를 이제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소재 쪽으로 그죠? 네. ESS까지. 근데 ESS 얘기하면서 이렇게 셀 3사가 아니라 소재 쪽 얘기하시는, 소재나 뭐 장비 이런 쪽 얘기하시는 건 이런 쪽에 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몰랐던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취미고, 그래서 일단 당연히 나는 너가 말한 포인트를 일단 한번 들었겠죠. 한번 들었는데 팔로우를 못해요. 그럼 당연히 LG에너지 저희가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인사이트로 성공했던 게 대주전자 재료잖아요. 대주전자 재료 분명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대주전자 재료 말씀하신 분이 전 TV 틀어서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테슬라 고 모델에 들어가는 실금극지였는데 우주항공으로 뜨긴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로 내가 이런 인사이트가 예상이 되는데 딱 입이 맞아 들어가서 슈팅 나오는 거뭐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탑픽은 한중 NCS 보려고 합니다. 한중 네. NCS인데 저는 이거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악플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삼성 SDI보다 LG에너지 매매할 겁니다. 변동성으로나 실적이라든가 네.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라든가 매출 비중 증가 이런 거라든가 당연히 삼성 이제 LG에너지를 좀 우수한데, 삼성 SDI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한중 NCS, 근데 한중 NCS가 당연히 삼성 SDI 때문이 아니고 전력 설비나 어떤 ESS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이제 ESS 부품을 생산해서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뭐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전망인데, 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삼성 SDI랑 이제 합작 회사의 스텔란티스 합작사에 부품 납품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2025년에 12월에 한중 NCS가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중 NCS를 보면서 삼성 SDI 밸류션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1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뚫었으니까 저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매할 때 양다리 좋아합니다. 당연히 연애나 결혼할 때 양다리 당연히 안 되지만 네. 주식은 양다리, 3다리, 5다리 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중 NCS가 ESS 부품 관련해서 안정적 실적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 관련 낙수효과 얻고 있는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뚫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과 유럽에서 낙수효과 얻었을 때 그 손품을 한중 NCS가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삼천대제약 말고는 제약바이오가 없는 것 같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한 얘기로 네. 보죠. 그러면 한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업황 전체가 이렇게 기대만큼 올라오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일단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 건데 외국 환경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한 줄 이제 네 글자로 각기전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한 시장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댓글 좀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무서운데 제약바이오 때문에 제가 댓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주식 사는데 금리가 원상가이냐? 그래가지고 전 이해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내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매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는 안 오르지만 안 오르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대출 금리는 정말 민첩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내 돈만으로 회사 차리는 분 거의 한 명 있을까요? 다 투자금 모으고 자금 조달하고 그러면 그 자금을 공짜로 빌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가 나갈 수도 있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거나 실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자본 이제 부채 부담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를 걸고 레버리지를 걸었을 때 당연히 빠르게 수익 내기 위해서 변동성 강한 섹터로 들어오는데 변동성 강한 섹터는 물론 제약바이오가 여전하지만 요즘 최근만 보면은 태양광 해상풍력이 변동성 1등인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여전히 변동성 강한 섹터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준금리에 대한 네. 기대감과 실제 변동 스탠스는 제약바이오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고 금리하고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특별히 더 관련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하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를 보면 신약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뭔가 이런 게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죠? 시기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저는 사실은 제가 경력이 짧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초에 이 계약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뒤에서 ABL 바이오 말씀드리겠지만 ABL 바이오가 투자분들께 가장 유명해졌던 시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2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사노피랑 ABL 301을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건 3월 달이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이니까 두 달 뒤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계약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학회 뭐 아마케라든가 뭐 3대 아마케 뭐 종양학회도 분명히 뭐 3월, 8월, 9월, 10월 이런 쪽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연초에 많이 나와요. 근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보면서 뭐 이제 어떤 계약이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라는 생각 저도 사실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뒤에서 또 알테오젠 이야기를 할 건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알테오젠형 3,000당 제에서 제가 뼈를 진짜 깎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일단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사실은 비둘기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대외 경제 체계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자로 케빈 워시 그분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고 좀 비둘기적인 부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친하고 말을 잘 들어도 내릴 수 있을까? 내렸다 경기 침체랑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오늘 기준금리 동결은커녕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력설비 좋아하고요. 전력설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적 나오는 반도체 좋아하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린 건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옥석고분 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기회가 있는 종목은 있는 것 같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좋은 뉴스도 있죠. 네. ETF죠. 그렇습니다. 네, 액티브 ETF가 상장됐고 ETF에 대한 기본적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패시브도 오죠. 네. 패시브도 뭐 상단에 있으니까 들어오고 액티브도 들어오고 ETF 모멘텀은 어떻게 봐요? 일단 ETF 같은 경우 출시 모멘텀이 줄지어져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액티브 만약에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은 제약바이오는 안정적일 것이다. 근데 액티브 ETF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옥석을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게 세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하나자산운용이랑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인데 하나자산운용이 3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먼저 나왔는데 제약바이오가 하나자산운용이 하나, 그 다음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둘, 그다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넷. 그래서 액티브 ETF에 대한 맹점이 이거죠. 나는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데 어떤 ETF가 설립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의 대표님이 하나자산운용 운영하시는 분이 제약바이오 안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걸 저도 보고 배워가지고 와 어떤 펀드 매니저의 연역이라든가 출신 학교 사실 주식 스터디 가보면 그런 거 공부하시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뭐 어디 학교 나왔고 뭐 어디 교수했고 그런 분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ETF가 출시됐을 때 어떤 종목이 포함됐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쉽지 않고요. 일단 코스닥 액티브 ETF든 패시브 ETF든 들어왔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되 내 종목이 들어올 거다라는 맹신보다는 확인하고 대응 전략 바꿔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이 부분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단일 종목 2배 ETF 있고 10배 ETF 나왔는데 10배 ETF는 몇가 나왔다고요? 한국 말고. 10배 ETF 그쵸. 그렇죠. 코인시장.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단타 잘하시는 분도 좋지만 그런 것도 안 되신 분들은 좀 경계에 대한 뉴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수는 지금 2배짜리가 있고 그죠? 네. 미국은 지수도 4배짜리 그렇죠? 네. 8배짜리는 종목인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우리도 이제 종목 ETF 2배짜리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코스피 대형주일 거고 그죠? 반도체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그 부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뉴스를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이 내부적인 섹터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사실 바이오 시밀러도 좀 아쉽습니다. 워낙 그 삼성바이오가 분할 성장하면서 처음에 뭐 관심 없다가 확 또 관심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또 관심이 있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수주는 계속 봤는데 근데 뭐 주가는 그렇게 관심이 좀 덜해요. 그죠? 저도 이제 보통 피어 그룹이랑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피어 그룹 대비해서 살짝 고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를 퍼로 투자하신 분들이 안 계실 거고 저도 전문가니까 주가 수익비나 PBR을 보는 거지 저도 일개 개인 투자였으면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못 갈까라는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스가 5공장 완공했고 미국의 록빌 공장 인수했고 삼성 바이오스가 미국 계열사에 5,200억의 유상증자를 수혈하면서 이 미국 계열사의 운영 자금이랑 이제 어떤 그 지분 인수 자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잖아요. 설비 투자면은 주가가 좋을 때는 설비 투자니까 오 캐파 증설하면서 막 따라 붙는데 주가가 괜히 안 좋으니까 아니 삼성바이오스 돈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환원해줘야지 왜 거기다 돈 쓰는 거야? 괜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거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대 주주가 CFO 기존 CFO의 재선임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2대 주주가 주주 취나 경영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CF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테오젠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주주 환원보다 투자하시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처럼 뭐 주식 배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연구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주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알테오젠의 주주분들도 이 CFO가 자꾸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이걸 자꾸 이렇게 챙겨가지고 내실을 다지려고 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협함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가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스를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퍼가 한 28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바이오스가 12개 선행퍼 39입니다. 그럼 우시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높죠. 근데 지금 보니까 머크사가 15.68, 그 다음에 암젠이 24.60, 그 다음에 화이자가 20.10입니다. 여기서 보고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아니 제약바이오를 누가 퍼보고 투자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괜히 주가 안 좋으니까 괜히 이거 보고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약 개발 기업이기보다 CDMO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역적 리스크 나왔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보다 인상 기대감 나오는 데다가 이 관련 종목들이 피어그룹 대비해서 약간 고평가 영역이 있다 보니까 밀린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맞으면은 덜 아프니까 삼성바이오스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이슈들 보시고 굳게 버텨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핫한 종목 삼천당 제약 얘기하고 또 관심력 가지고 계십니다. 와, 삼천당 제약은 정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했다가는- 않을 건데 네. 제가 이제 계산기 자주 두들기잖아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그 인센율 떨어진 게 투심을 많이 망가뜨린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라 검색을 해보면은 알테오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총괄표가 있는데 정말 1년에 꾸준하게 3-4건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GSK 자회사 테사로와의 계약건 하나밖에 없고, 근데 작년에 다이치 산케오랑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하고 이 올해 테사로랑 계약하기 전에 로열티율이 2% 뉴스가 나오면서 투시 와장창 나왔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늘 계산기 두들기거든요. 2024년에 키투르다가 32조 팔렸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317억 달러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환전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400원이다. 그럼 42조. 그 다음에 뭐 1,450원이다. 그럼 45조. 뭐 환율 1,500원이다. 그럼 48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알테오젠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키투르다가 32조가 팔렸고 2028년에 40조가 팔릴 거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2025년에 42조가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주가 안 오르잖아요. 왜 안 오를까요? 투심이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럼 투심이 누가 망가뜨렸냐? 이 로열티율이 2% 증가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알테오젠 하면 떠오르시는 분 계신데 그분들도 많이 위축됐는데 저는 알테오젠을 뭐 전지산 몰빵하고 목표가 80만 원까지 강홀딩하자 이렇게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전 적금 넣듯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26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 26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적금 넣듯이 일주일에 한 주, 뭐 투자금이 아니면 뭐 2천만 원 안 되신 분들은 뭐 격주만 한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넉넉한 한 200에서 400만 원어치까지 간 다음에 매수가 회복하면은 뭐 한 주씩 팔든가. 그 다음에 근데 당연히 추가 매수할 때는 수급 봐야 됩니다. 지금 알테오제에 대해서 외국인과 걔네 매수가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과 걔 수급 들으면서 맥점 잡을 때 그때 추가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요. 삼천당 제약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삼천당 제약 한 3년 볼 때 제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 흑자다, 뭐 안과에서 그래도 실적 잘 나오고 있다 이랬는데 약간 셀트리온처럼 못 믿을 기업이다, 기술력 못 믿을 기업이다 막 이런 댓글 달렸었는데 이제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악플 다신 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왔는데 네. 긍정적 리포트 나왔습니다. 한투증권에서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 인슐린 임상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밸류에이션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삼천당 제약에서 7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7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뭐 임상 1상, 2상 순조롭게 2년 단위로 빵빵빵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경구용이 돼가지고 정말 판매까지 이어져가지고 마일스톤에다 로열티까지 최대로 얻었을 때 7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로 보신 분들은 뭐 3조 5천억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기를 두들겨 왔습니다. 이게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2028년에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1,420억 달러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2023년에 한 801억 달러,
근데 2025년에 일라릴리가 매출 650억 달러를 기록했고 25년에 노브로디스크가 매출 4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면 이 바이오 협회에서 내놓은 전망치랑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망치를 좀 믿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2028년 물론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이제 경구용 비만당 치료제는 2030년 이후지만 2028년에 1,400억 달러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삼천대장작이 막 너무 잘해서 시장을 3등분 했다. 3파전이 되는 거죠. 일랄리 3분의 1, 노보디스크 3분의 1, 그 다음에 삼천대장작이 3분의 1. 그러면 삼천당제약이 이제 203조 시장에서 약 60조의 매출을 기록했을 때 물론 삼천당제약 기술 이전하겠죠. 기술 이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온 게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2% 책정했거든요. 2% 책정하면은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만약에 삼천당제약이 정말 너무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알테우제는 2%지만 삼천당제약은 5%다라고 하면은 약 로열티가 1년에 얻는 로열티가 한 2조 5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천당제약 시가총액이 20조니까 퍼가 1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신뢰가 안 되면 욕을 먹을 건데 지금 삼천당제약의 뷰를 봤을 때는 욕은 안 먹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 규모라든가 뭐 삼천당제약이 만들고 있는 경구용 비만당 치료제 파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 그다음 전환율 이것들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꾸준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조금 기업에 대한 그 색안경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주가가 10만 원 하는 게 뭐 93만 원 왔는데 그죠? 뭐 말해 뭐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서 꺼내봐야 네 주식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밖에 못 듣는 거잖아요. 예.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이제, 그죠? 잘 되길. 예? 그러고 보니까 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 삼천당 제약을 제가 매수했는데 갑자기 매수하자마자 슈팅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15% 수익 수익 보고 나고. 매도했거든요. 예. 근데 잠 끝나고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경구용 예. IND 제출하던 그래가지고 15%밖에 못 그게 먹어요. 얼마대 가격대고 한 5, 60만 원대인가? 아니 그때 한 20만 원대 사가지고 한 28만 원 판 것 같은데. 아유 잘 판 거죠. 20만 원, 28만 원 잘 판 건데 이건 뭐 결과론인 거죠, 그죠? 네, 믿고 있던 뭐, 기억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삼천당제약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슈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사라. 지금 뭐, 매매 관점이죠. 그러니까 뭐 사라, 팔아라. 뭐 얘기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보수의 관점으로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그 근처를 못 가니까 만약에 제가 계산기 두들겨서 만약에 정말 알테오젠이 로열티 2%가 아니고 5%였으면 제가 당당하게 5% 해가지고 2조 5천억에다가 뭐 7%, 8%까지 막 4조 대까지 나오면은 좀 괜찮을 텐데 네. 제가 보수 계산기 두들겼을 때 좀 밸류가 많이 모자라니까 매매 관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오 얘기하면서 이제 학회 모멘텀이 좀 있군요. 뭐가 예정돼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4월 17일에 이제 AACR이 있기 때문에 미국 암학회가 열리기 네. 때문에 그에 참가하는 종목들 좀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다행히도 제가 이제 본 종목들 중에서 다 감사 보고서 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장 유지 기준이라든가 관리 종목 지정 기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알고 계실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서 뭐 연간 매출액이 뭐 150억 이상, 그다음에 뭐 분기별로는 30억 이상 이게 유지 기준이고, 그다음에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뭐 영업 적자 지속 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제출 다 했고, 그다음에 기술통계 상장 기업 같은 경우 7년까지 봐주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 만한 종목들 중에서 흑자인 기업 거의 없을걸요? 흑자 상태를 유지했다가도 적자로 전환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파루스 아이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흑자로 상장했는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종목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 오늘 에이벨 바이오랑 알지노믹스랑 이제 리가켄 바이오랑 탑픽 말씀드릴 건데 그나마 이 종목들은 내가 올해 연말까지 보유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내년 3월에 깜빡하고 놓치더라도 내년까지는 괜찮다. 근데 내후년까지는 이 종목이 흑자 전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왜냐면은 이 종목들이 다 2020년에 상장했습니다. 2017년에 제약바이오품 불고
기술 특례하자 해가지고 2019년, 2020년 삭제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같이 2026년이니까 만약에 2026년까지 적자가 되면은 6년입니다. 근데 기술 특례 삭제한 기업이니까 7년까지 봐주죠. 근데 7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된다. 부정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점은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에이벨 바이오가 정말 2022년에 사노피랑 에이벨 301을 계약하면서 정말 이 ADC 관련 종목이 가장 폭으로 지금도 에이벨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2022년에 흑자였는데 23, 24, 25, 26은 적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유보율이나 부채비율도 낮고 유보율은 괜찮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폭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에 비해서 50%가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에 문제 없고 감사 보고서 다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괜찮은데 항상 이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신약 개발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런 판단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제약 바이오 하면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 많잖아요. 네.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들 많고. 근데 그 기업들이 과연 기술력이 없어서 됐을까요? 분명히 이 거래소가 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네 이거 상장 입가 시켜줬는데 이 안에 성과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ABL 301이 2022년에 사노피한테 기술 이전 됐는데 아직도 임상일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ABL 바이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물론 제약 바이오 하나 약물 발굴하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제약 바이오 매매할 때 10년 보고 안 하니까. 근데 이 임상 1상과 2상은 좀 빨리 끝나야 되고 3상이랑 FDA 승인 허가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라인 뭐 503, 111, 102, 10, 103 이런 것들이 뭐 언제 기술전됐고 이런 달력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근데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AACR에서 ABL 206이랑 209 포스터 발표할 거고 뭐 위암치료 신약도 미국 FDA 승인이 기대가 되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이탈 없이 하다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ABL 바이오도 역시 이 재료 노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4월 초나 중순에 슈팅 나면은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ABL 바이오보다는 리가켄 바이오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게 네. 리가켄 바이오는 2025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적자였고요. 2025년에 흑자 전환했고 2026년 1분기도 역시 컨센서스 적자로 나올 건데 일단은 연간 실적 흑자 한 번 기록했기 때문에 4년은 시간 번 거죠. 4년 시간 번 거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오리온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는 이번에 또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차세대 ADC를 전임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안전해 보인다 보고 있고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제일 좋은 종목이다. 왜냐면 작년에 상장했으니까요. 작년에 상장했으니까 알지노믹스가 시간이 있다 이거고요. 예, 분기 매출 30억 갑자기 30억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이 종목은 뭐 위태로워질 일이 없다. 이제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AACR에 참가를 하고 있고 기술력이 주목이 됐죠. 이미 작년에 일라일이랑 1조 9천억 원 규모의 유전성 난청 치료제 플랫폼 라이선싱을 계약을 체결했고 알지노믹스 상장할 때부터 증권사에서 긍정적 리포트 많이 나왔어요. 근데 ABL 바이오랑 리가켄 바이오 박스가 하단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시면 되시는데 알지노믹스는 이미 최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신 분들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지노맨 컴퍼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도 저한테 좋은 기억을 줬던 종목인데 기술적 위치라든가 저는 지노맨 컴퍼니가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차세대 ABL 바이오랑 리가켄 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상장했고 기술 특례로 상장했고 매출액은 견조하게 나와요. 매출액 그래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몇 천억대 나오는데 지노맨 컴퍼니는 100몇 억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장 유의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AACR에서 ADC 연구 성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노맨 컴퍼니가 자금 조달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돈이 모자라서 어떤 보유에 문제가 생길 상황은 아니다. 동구바이오 제약도 지노맨 컴퍼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지노맨 컴퍼니 자금 조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펀드사들로부터 300억 원의 규모를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는 일단 2년이라는 시간 있고 자본 조달했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 냈고 이번 AACR에서
이제 ADC 영성과를 발표하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기술 위치 괜찮고 에이벨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0조, 니가캔 바이오 7조인데 지노맨 컴퍼니는 한 3천억대 되기 때문에 약간 제2의 에이벨 바이오나 리가캔 바이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갑자기 이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